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금사파 황윤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을 4418의 진짜 허윤영입니다. 지난주에 라이브를 저 없이 했죠? 아, 네. 그렇죠. 반응이 권순우 이제 없어도 되겠다. 아니죠. 독이 든 성배였다. 네. 이조 앵커와 저의 케미가 뭐 좀 나쁘진 않았다라는 반응이 있었는데 네. 그래도 이 발칙한 경제는 역시 권순우 야, 기자가 없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옆에 있을 사회생활, 옆에 있을 때는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박지은 기자 혼자 한 거에도 이제 권순우랑 하지 마라. 뭘 걔를 자꾸 부르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도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가계부채 얘기 지겨우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월? 이때쯤부터 조금 이거 한번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느낀 게 바로 기업 대출. 이게 늘었는데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사실 기업 대출이 뭐 늘어나는 것 자체만으로는 문제라고 보기 어려운데 허윤영 기자가 그동안 좀 너무 빨랐습니다. 우리 가계부채의 그 금리, 그러니까 신용등급별 금리 역전 현상, 그리고 1금융이랑 2금융 금리 역전 현상 그거를 허윤영 기자가 그 중금리 얘기할 때, 카카오뱅크, 토스 얘기할 때 미리 얘기를 했었고, 중저신용자분들한테 이자를 지원하면서 사실상 금리가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보니 이게 오히려 더 고신용자들이 조금 피해를 보고 있다. 보게 될 거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때 그 중금리 문제와 그 금융소비자보호법 문제가 될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 카카오뱅크 주가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정작 그 이슈가 생겼을 때 안 했다는. 이상한. 근데 오늘은 이제 기업 대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이 이슈가 지금 당장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듯 보이진 않지만 곧 수면 위로 드러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가계부채 얘기 지겨우시잖아요. 근데 10월 기준으로 제가 그 자료를 보다가 팩트를 하나 발견한 게 가계대출 잔액보다 기업대출 잔액이 10월을 기점으로 더 많아졌습니다. 10월에는 그 가계대출 잔액이 1,057조 원이고 기업대출 잔액은 1,059조 원. 그러니까 2조 원이 더 많은 상태인데 원래는 기업대출이 더 보통은 많았었어요? 아니죠. 가계대출 올해 내내 네. 그렇죠. 가계대출 잔액이 계속 많았던 상황인데 이게 10월을 기점으로 기업대출이 더 많아졌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늘어났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항상 금융당국에서도 가계부채 문제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게 그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게 나중에 자칫 좀 금융 불균형을 우려할 수 있는 이게 핵심이잖아요. 예. 기업대출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은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이 기업대출의 그 국내은행이 기업대출 증가율을 보면은 9%거든요. 근데 이게 가계대출은 같은 기간에 4.9%였어요. 그러니까 기업대출 증가세가 지금 가계대출보다 2배가 빠른 상황이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사실 하반기부터 가계대출을 막 엄청 심하게 옥죄했잖아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가계대출을 줄인다고 해서 뭐 일을 하지 맙시다. 이게 될 수 없으니까 사실 이 기업대출 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대출 쪽이 엄청나게 지금 가파르게 일종의 풍선 효과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매달 거의 뭐 지금 상황은 기업대출 증가 폭이 매달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그럼 어떤 기업들이 이 대출을 많이 받냐?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대출을 받을 기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서비스업. 그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후에 충격이 가장 컸던 업종이 바로 서비스업이잖아요. 왜냐면 서비스라는 게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업종인데 이 대면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뭐 항공, 여행, 음식료 뭐 이런 쪽이겠네요. 숙박업, 호텔 뭐 이런 쪽이죠. 이 서비스업 대출금이 3분기에 41조 2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41조 2천억 원. 근데 이게 역대 최대가 지난해 2분기였거든요. 이것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큰 폭으로 늘었는데 사실 지난해 2분기라고 하면은 코로나19 충격이 이제 작년 초에 본격화될 때. 그렇죠. 정말 어려워질 때가 지난 2분기였는데
지금 올해 3분기에 이 서비스업의 대출이 지난 2분기만큼 늘었다? 이게 뭐 과연 그래도 거리두기 뭐 오늘 기점으로 다시 아미크론 때문에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가 됐지만 예. 근데 뭐 3분기에 누가 거리두기가 조금 괜찮아지면서 영업이나 이런 확대하려고 대출을 받았나 보다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현재 서비스 업종에 계신 분들의 상황은 코로나19 직후 충격이 컸던 지난해 2분기랑 비슷할 정도로 아직도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그 2분기에 대출을 받았던 분들이 롤오버를 그런 걸 수도 있죠. 롤오버를 계속 했기 때문에 예. 이게 2분기에서 3분기, 그러니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팍 늘어난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갚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갚은 게 그렇죠. 아니라 오히려 얹어서 근데 받았을 이게 수도 사실 있고. 만기 연장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 모르겠습니다. 이게 롤오버 때문에 이게 많이 늘었다라 뭐 그렇게 늘어난 대출금도 있을 거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만기 연장보다는 아마 새롭게 조금 왜냐하면 정책 자금도 많이 풀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더 대출을 많이 받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네. 신규 사업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그럼,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 산업은 최소한 아니다라는 그쵸. 거죠. 네. 예.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기업 대출 아까 많이 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기업 대출 증가폭의 대부분이 바로 중소기업 대출. 여기에는 개인 사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로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중소기업에. 그래서 얼마나 늘었냐면 3분기까지 은행 기업 대출이 작년 말과 비교해서 109조 원 정도 늘었거든요. 근데 이 중에 대기업 증가분은 109조 원 중에 9조 4천억 원이고 그럼 100조가 네, 중소기업 대출이 99조 4천억 원. 그러니까 100조 원이 중소기업 와. 대출 증가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증가액의 91%가 중소기업 대출인 상황. 이 중소기업 대출 중에서도 43%가 개인 사업자분들 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제가 발칙한 경제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이 소상공인분들, 개인 사업자분들이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은 누가 어떤 차주가 부실 차주인지 이 대출에 과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상태라는 그쵸. 게 문제잖아요.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이 기업 대출, 그것도 중소기업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좀 어떤 데이터를 보면은 이거는 단순하게 좀 간과하고 넘어갈 문제라고 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판도라의 상자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된 커지고 거네요. 있는 거죠. 가속화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발경제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었지만 이게 지금 판도라의 상자가 뭘 열었을지 모르는 게 그것도 문제인데 예. 이 상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 지금 커지는 상황도.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고. 올해 3분기,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이 상자가 커지는 속도가 너무나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굉장히 문제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늘어난 대출액의 대부분이 아마도 소위 말하는 한계 기업, 이걸 좀비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우려가 금융권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투자가 아니라 비용으로 사라지는 돈으로 그렇죠. 보인다는 거죠. 예. 그 데이터를 하나 더 있는데 한계 기업, 그러니까 벌어들인 영업 이익으로 빚 이자도 못 내는 한계 기업 비중이 지난해 기준 국내 기업 전체의 한 18% 정도라고 해요. 예. 별로 안 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음식, 숙박업 이 업종만 보면은 한계 기업 비중이 몇 퍼센트냐? 45.4%입니다. 와, 거의 절반이 돈 벌어서 이자도 못 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 숙박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이라고도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기업 대출의 대부분 서비스업이 많이 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서비스업 안에 있는 숙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기업 중에 절반 가까이가 지금 한계 기업으로 나타난 상황이다. 이런 거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늘어난 대출금의 대부분이 지금 조금 그러니까 부실할 가능성이 큰 이 기업들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네. 진짜 우리가 이제 가계 대출 받을 때는 네.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거는 이게 자산 가격 상승과 그쵸. 관련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거기가 신규 투자하려고 이렇게 받은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코로나19의 충격이 어느 쪽으로 왔는지가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 개인들이 빚을 지는 그 개인 대출, 그러니까 뭐 기업 대출이 됐든 그 어쨌든 민간의 대출 문제가 아니라 정부 쪽에서 돈을 좀 더 써줬어야 되는데 특히
이런 쪽에다 돈을 좀 더 맞습니다. 써줬어야 된다는 얘기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이게 대출 지표로도 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권순희 기자 방금 말하신 것처럼 코로나19 모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요국, 글로벌 소위 말하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글로벌 주요국들은 그 정부 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가계 부채가 늘다가 지금은 기업 대출까지 늘고 정부 부채는 그냥 그 다른 다른 국가들만큼은 안 늘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후에 돌아봤을 때 다른 이 코로나19 상황이 끝나고 그간의 정책들을 되돌아봤을 때 주요국 다른 글로벌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는 왜 정부에서 지원을 적게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민간이 터지면은 네네. 그 부채의 발목을 잡힐 수가 있죠. 그거를 예. 이게 희생을 어떻게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시점인 거죠. 근데 문제가 이 뭐 단순히 대출이 늘어났다, 그것도 오케이 그러면 그것까지도 참아보자라고 가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더 큰 문제가 지금 금리 인상기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네. 예. 사실 한국은행이 8월에 한 차례 기준금리 올리고 11월에 두 차례에서 0.5%포인트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내년에 거의 또 올릴 것처럼 얘기를 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기업 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가계 대출 같은 경우는 막 은행들이 그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막 가상금리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가계 대출 금리는 확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 그동안 기업 대출 금리는 사실 이 상승세라고는 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확실히 이 10월 들어서 이 기업 대출 금리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올랐는데 10월 들어서 기업 대출 금리 0.06%포인트 올라서 2.94%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가계 근데 대출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기업 대출 상승폭 중에서 대기업 대출 금리는 0.03%포인트 오른 반면 중소기업 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0.09%포인트. 그러니까 중소기업 3배. 대출 3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금리가 오른다? 물론 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영향이 반영이 된 걸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 리스크 테이킹을 이 금융권에서도 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신호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금리가 오른 거면은 대기업 대출이나 중소기업 대출이나 뭐 좀 오른 속도가 비슷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3배나 오르고 있다. 이거는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뇌관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를 더 크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그런 시각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그 기업들이 받을 어떤 충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 자료도 좀 있어요? 네네. 중기중앙회가 최근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은, 그러니까 지금 0.5%포인트가 올랐잖아요. 예, 예. 여기서 0.5%포인트가 더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영업이익 대비 이자 비용이 8.45%포인트 오른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드리면은 이익 대비 이자 부담이 그쵸. 거의 그러니까 10% 가까이 오른다는 거네요. 네.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이미 영업이익의 한 63%를 이자 비용으로 내고 있다고 해요. 63%. 번 돈의 63%가 이자로 나간다. 네. 예. 근데 여기서 기준금리가 한 0.5%포인트가 더 오른다? 이러면은 영업이익의 72%를 이자 비용으로 내야 된다. 남는 것도 없겠네요, 진짜.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좀 심각할 수가 있는 게 아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대출이 그냥 빠르게 늘어난다라는 것만으로도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늘어난 대출금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는가, 어떤 상황에 있는 기업들에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지표들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계 기업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 두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이 영업이용,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으로 이익 대비. 이자 비용도 제대로 못 내는 기업이 지금도 많은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더 늘어날 수 있다. 좀 약간 그런 게 우려스러운 좀 그런 상황인 거로 보입니다. 근데 뭐 일단 그 우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인정이 되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연체율 자체가 높진 않죠. 맞습니다. 그래서 연체율이 계속 사상 최저예요. 연체율. 그리고 오늘 잠깐 짧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 부실채권 관련된 부분인데, 이 은행은 부실채권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은 이 부실이 만약에 나잖아요. 이거를 은행이 막 끝까지 갖고 있으면서 그 차주한테 막 이자와 원금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부실채권은 NPL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 부실채권 전문회사로 넘깁니다. 일종의 추심회사죠. 그렇죠. 예. 뭐 대표적으로 뭐 연합 그 자산관리 그리고 예. 뭐 무슨 뭐 땡땡 FNI 이런 회사들이 이 NPL을 은행으로부터 넘겨받아서 이자와 이 담보물건을 처분해서 이익을 내는 회사들이거든요.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코로나19처럼 힘들고 이럴 때는 이 NPL 회사들이 호황일 수밖에 보통은 없잖아요. 그래야 하죠. 예. 그런데 부실 채권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체가 안 되니까. 완전 연체가 안 되니까. 예.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부실 채권 시장 규모가 한 30조 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30조 원에 가지고 이 부실 채권 전문 회사들이 뭐 이렇게 수익을 벌어들이는 시장이었는데 코로나19가 터진 작년에 14조 원, 절반 넘게 줄었죠. 그리고 올해 10월 기준으로는 12조 원까지 더 줄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또 하나 이 시장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은행들은 이 NPL 부실 채권을 이 회사들에게 넘긴다고 매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매각 물량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 4년 전에는 매각 물량이 거의 한 4조, 5조 원이 됐는데 지금 상태는 한 2조, 3조 원. 그러니까 이것도 절반 정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누가 은행이 부실 관리를 잘해서 부실 채권이 별로 안 났나 보다. 그래서 이 부실 채권 시장이 줄어들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평상시라면 그렇겠지만 평상시라면 그렇겠지만 뻔히 그 판도라 상자 안에 그쵸. 부실채권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네. 부실채권이 나오는 것도 없다면 그쵸. 그 상자 안에 더 많이 쌓여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판단이죠. 합리적인 네. 추론인 거죠. 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요즘에는 이 은행들이 부실 채권이 자기들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부실 채권 이게 날 것 같은데 이거를 못 넘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이 금융당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 기업 대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책금융을 통해서 지금 막 지원을 뭐 요즘 들어서야 조금 경고의 목소리를 내긴 하지만 사실 이전에는 이 기업 대출 같은 경우는 안 된다. 이건 유동성 공급 계속해야 된다라는 취지였는데 만약에 은행이 한편에서 막 이거 기업 대출 큰일 날 것 같아. 막 부실채권 막 이렇게 넘기면은 이게 또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은행 입장에서 내가 상환을 받는 건 아닌데 그쵸. 이거를 내가 상환을 받는 게 아니라 채권을 팔아서 그쵸. 다른 사람이 상환 받아 버리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이걸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 그쵸. 부담이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넘기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서 못 넘기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부실채권 시장이 조금 이례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뭐 끝으로 예를 가계부채도 당연히 문제인데 사실 근데 이 가계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런 표현에 기분이 나쁘실 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대출을 갖고 있는데 막 금리가 올라서 막 너무 생활비가 줄어들면은 사실 뭐 조금 외식을 좀 덜 하거나 아껴 써야죠. 네, 예. 아껴 쓰거나 이렇게라도 어떻게 바로 벼랑 끝으로 몰린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가계 부채는 아시다시피 부동산 투자나 이런 걸 활용이 됐기 때문에 이 좀 아끼거나 이러면 분명히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평균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여력이 있죠. 그렇죠. 예. 진짜 거의 극단적인 분들은 당연히 네. 힘드시겠지만 네. 평균적으로는 좀 여력이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기업 대출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금리가 올라서 이걸 이자 비용을 못 낸다?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한 번의 벼랑 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사장님이 갑자기 와서 야 우리 이자 내기 힘드니까 네 월급 좀 깎자. 그렇죠. 그러면 받아주기 힘들죠. 이게 사실 예. 도산이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가계대출 뭐 이거 중요한데 사실 이 가계대출은 발경제에서도 꾸준히 이 부동산 시장에 누르기 위해서 조금 이 가계대출 옥죄기가 너무 부각된 측면이 있다 보니까 뭐 좀 많이 다뤄졌는데 근데 기업대출 지금 아직 좀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기업대출 같은 경우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이 기업대출 같은 경우는 조금만 잘못돼도 줄줄이 도산하고 벼랑 끝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이거를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 내년 3월에 이 대출 만기 연내 녹지가 끝나거든요. 내년 3월 네. 이거가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대선 때네. 그렇죠. 또 연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것까지는. 만약에 이걸 그 자칫 잘못 열면은 사실 은행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충당금도 충분히 쌓아놓고 해서 이런 건 좀 부실 그쵸. 처리된다고 해서 특히 타격을 안 입을 네. 거예요. 근데 그 개별 차주들은 말 그대로 이렇게 도산이 맞습니다. 돼버리면 네. 어우 그 되게 네. 예. 한번 대선 후보 저희가 한번 불러가지고 그러면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일단 정치권과는 좀 거리를 두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시네요. 오늘 얘기 뭐 들어보니까 지금 네. 아직까지 그 판도라의 상자가 내년 3월까지 열리진 않을 테니까 당장 이게 금융권의 큰 이슈로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지금 대출 추이라든지 그리고 그 차주들의 상황들이 좀 여의치 않아지는 걸 보면은 분명히 그 만기가 되고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그때는
좀 이렇게 가계부채 문제보다 금융 어쩌면 시스템 더- 문제까지는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 개별 차주들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좀 많이 현장에서, 어려울 수도 네.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 보시면서 금융의 흐름을 좀 짚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